오늘 밤 당신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겁니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그날 밤 비밀회의에 모였습니다. 숨죽인 목소리로 오고 간 충격적인 제안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5년간 단 하나의 남성도 허용하지 않던 공동체에서 내려진 전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깊은 밤 18명의 여성들이 한 줄로 서서 유일한 남성을 바라봤어요. 마을의 대표인 카르마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히말라야 고립 마을에서 유일한 남성이 되어 20명의 여성들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금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푸른빛 네온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만들어내는 인공의 빛만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집실의 모니터 속에서는 10번째 수정 작업 중인 다큐멘터리가 정지된 채로 멈춰 있었어요. 또 다른 다큐멘터리, 또 다른 편집, 또 다른 마감. 목소리에 짙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34, 이제는 중견이라 불리는 나이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했어요. 열해 동안 카메라를 들고 세상의 이야기를 담았지만 정작 내가 찾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만나지 못했죠. 편집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수상작들, 그중 3편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다큐멘터리 감독 김준호.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히말라야의 비밀 마을 마이너스 학술조사 가설이라고 적힌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인류학을 전공했던 대학 시절 교수님께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남성 없는 마을, 히말라야 깊숙한 곳,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고산지대에 존재한다는 전설적인 공동체였어요. 학계에서는 미확인 정보로 치부되는 이야기였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제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인류학 전공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사명과도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죠. 손바닥 위에서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며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치 저에게 어서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안정된 직장, 다음 프로젝트, 그리고 평탄한 미래를 모두 뒤로 한 채 불확실한 모험을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히말라야로 날아가 있었어요.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전문 등반가는 아니었지만 촬영일로 여러 극한 환경을 경험했기에 기본적인 장비와 지식은 갖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히말라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죠. 특히 목적지가 지도에도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미확인 지역이라는 점에서요. 김 감독, 정말 가시게요?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출국 전날 대학 시절 친구이자 인류학과 교수가 된 민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예요. 현지 가이드도 그 지역은 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민수의 경고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다만 제가 상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요. 비행기에서 내려 카트만두의 공기를 처음 마셨을 때 이미 산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흥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 최종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진짜 여정이 시작됐어요.
첫 나흘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가이드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밤이 되면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텐트 안에서도 몸이 덜덜 떨렸죠. 그래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이는 설산의 위험 앞에서 모든 고통은 잠시 잊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아는 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동행하기 어려워요. 다섯째 날 가이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영역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가파른 암벽과 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설원이 보였어요. 가이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지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끝을 흐렸어요. 가이드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만약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더 천천히 흘렀고 주변의 소리는 더 크게 들렸어요.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 매 걸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카메라를 들고 주변 환경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직업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을 거라는 희망의 표현이었을까요? 여섯째 날 갑작스러운 폭설이 시작됐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없었던 폭풍이었어요. 순식간에 주변 지형이 하얀 장막에 가려졌고 시야는 1미터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설치하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런 선택을 한 내가 바보였어. 텐트 안에서 웅크린 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안락한 편집실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폭풍은 밤새 계속됐고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어요. 일곱째 날 아침 폭풍은 멈췄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텐트 주변은 허리 높이의 눈으로 덮여 있었고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어요. 망설임 끝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있었지만 목적지의 정확한 좌표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직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오가 지났을 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고산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자신에게 계속 말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기온은 다시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구름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 엎어진 채 의식이 희미해져 갔어요. 이상하게도 공포는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고요한 것인지 몰랐어요. 엄마, 아버지,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뒤집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싶었어요. 설원 위에서 죽더라도 마지막은 푸른 하늘을 보며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대신 보인 것은 불빛이었어요. 멀리서 흔들리는 작은 불빛.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산병과 극도의 피로가 만들어낸 환영이라고요. 하지만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개였어요.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을 든 사람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 두꺼운 모피 코트, 그리고 낯선 형태의 장신구를 한 여성들.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힘겹게 말했지만 그들이 알아들었을 리 없었어요. 한 여성이 제 얼굴에 손을 대고 이마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차가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인간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제 몸을 들어 올렸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힘이었습니다. 제 장비와 배낭도 함께 챙겼고 횃불을 든 채 설원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소리는 멀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횃불빛에 비친 한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평온한 표정, 그리고 깊은 눈동자. 그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의식을 되찾았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어요. 따뜻한 실내, 낯선 향기, 그리고 부드러운 침구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느낌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 덮인 산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작은 마을.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모여 있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남성 없는 마을, 히말라야의 비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놀라운 편안함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고산병의 두통과 메스꺼움은 사라졌어요. 방 안에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느껴지는 통증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고 손에는 나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좋은 징조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제 표정에 담긴 놀라움을 읽었는지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이름은 소나입니다. 마을의 약초 치유사예요. 열흘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열흘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소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제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열은 내렸네요. 이 차를 마시면 기운이 돌아올 거예요. 그릇 속에는 진한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쓴 냄새가 났지만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소나의 도움을 받아 반쯤 일어나 천천히 마셨습니다. 입에 닿는 순간 쓴맛이 혀를 강타했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 전체에 따스함이 퍼졌어요. 한국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소나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우리 마을 근처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한국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배웠죠. 그녀는 제게 외부 세계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았어요. 순찰대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눈 속에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동시에 이 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남성 없는 마을이 실제했고 지금 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곳이 정말 그 마을인가요? 소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곳을 양마라고 부릅니다. 자유의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외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당신이 찾아온 첫 외부인은 아니지만 마을에 들어온 첫 남성임은 분명해요. 양마. 그 이름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학술 자료에서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소나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25년 전 우리 민족은 전쟁에 휘말렸어요. 남성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나의 눈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제 가슴도 무거워졌습니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이곳으로 피신했어요. 높은 산과 험한 지형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죠. 외부와 단절된 채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남성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소나의 이야기는 인류학자로서의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본능도 깨어났어요. 이것은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제 배낭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의 장비는 모두 안전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카르마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소나가 제 시선을 따라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카르마는 우리 마을의 대표예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녀가 내립니다. 오늘 저녁 마을 회의가 열려요. 당신의 체류 여부도 결정될 겁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다시 설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어요. 소나는 제 표정을 보고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한 것은 제 판단이 아니었어요. 카르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구하라고 지시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나는 이제 일어나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생각보다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여 채의 돌집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성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물동이를 나르고 어떤 이는 가축을 돌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모두 여성이네요. 감탄사처럼 말이 나왔습니다. 소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외부에서 입양해 온 아이들이죠.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소나가 깨끗한 옷을 건넸습니다. 현지인들이 입는 것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두꺼운 모직으로 만들어진 튜닉과 바지였습니다. 마을 회의 전에 카르마를 만나야 해요.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소나가 나간 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근육통이 느껴졌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였기에 오히려 감사했어요. 제 배낭에서 카메라를 꺼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소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를 따라 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표정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남성이었으니까요.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돌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나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따뜻했어요. 벽에 걸린 횃불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카르마였습니다. 5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강인한 인상을 주었어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당당했어요. 권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카르마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어요. 소나가 통역을 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시된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르마가 무언가를 말했고 소나가 통역했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직업, 그리고 이 마을을 찾아온 이유까지요. 학술적 호기심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소나가 번역하는 동안
카르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카르마는 무언가를 소나에게 물었고 소나는 대답했어요. 둘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커졌어요. 마침내 카르마가 저를 향해 말했고 소나가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25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어요. 남성들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전쟁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무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카르마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저녁 마을 회의에서 당신의 체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소나의 집에 머무르세요.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은 허락하지만 카메라 사용은 금지합니다. 카르마의 단호한 태도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쫓겨나지 않았으니까요. 소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삭막한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돌로 만든 수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계단식 밭에서는 보리와 감자 같은 작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야크로 보이는 가축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소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모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소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이야기였어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힘에 관한 이야기.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나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왕 마을에 있게 된 거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소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수로 정비 작업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후가 되자 수로 정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눈이 녹으면서 수로가 일부 손상되었다고 했어요. 10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작업이 진행됐어요.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수로를 정비하는 작업은 힘들었어요. 특히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통을 건넸어요. 감사히 받아 마셨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작업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성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적대감과 경계심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손짓으로 도구를 건네달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작업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노동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연결 방식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의도가 아닌 결과로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 작업이 끝나갈 무렵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제게 작은 꽃을 건넸습니다. 깜짝 놀라 꽃을 받았어요. 소녀는 수줍게 웃더니 곧 뛰어갔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저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마을에 머물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을 회의에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양마에 한 달간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소나의 통역에 따르면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카르마가 저의 체류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단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첫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손을 돕고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갔어요. 처음에 적대감은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어린 아이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어 외모와 옷차림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소나와 함께 마을 외곽의 약초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약초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소나는 자랑스럽게 각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약초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이 약초들은 정말 특별해요. 소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건넨 잎을 손에 쥐고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향이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약초들이에요. 외부 세계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약초들이 외부 세계에서 가치가 있다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소나에게 그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설명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마을의 약초, 수공예품, 직물 등을 외부 시장과 연결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마을에 경제적 자립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소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르마에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다음 날 카르마를 만났습니다. 소나가 통역을 맡아 제 제안을 전했어요. 협동조합 설립, 공정거래 원칙, 수익 분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카르마는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설명이 진행될수록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마을이 외부와 거래한다면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25년간 지켜온 고립을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카르마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에는 중간 단계를 두는 방안도 포함했어요.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을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죠. 카르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십 년의 고민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볼게요.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날 저녁 소나의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나와 몇몇 젊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기에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소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어요. 오늘 밤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당신도 참석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소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다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후 소나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마을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집마다 불빛만 흐릿하게 새어나왔어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소나는 저를 가장자리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고 소나가 먼저 발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여성들의 표정에서 이것이 평범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을,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소나의 발언이 끝나자 다른 여성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니마라고 불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섬유공예가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니마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카르마가 들어왔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카르마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나에게 무언가를 물었어요. 소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여성들만으로 공동체를 유지해왔지만 이대로라면 언젠가 마을은 사라질 거예요. 아이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요. 소나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느꼈던 이상한 감각이 설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있었지만 영아나 유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입양된 아이들이었죠. 니마와 제가 제안했어요. 마을의 존속을 위해 외부 세계와 일부 소통을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요. 소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곧바로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존폐가 걸린 실존적 선택이었어요. 소나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카르마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얼굴, 그 뒤에 숨겨진 생각은 깊은 바다처럼 헤아릴 수 없었어요. 모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번갈아 발언했고 때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들의 목소리 톤과 몸짓에서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논의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카르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말이기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소나가 다시 제게 와서 카르마의 말을 전했습니다. 카르마가 내일 아침 전체 마을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오늘 밤의 논의를 모든 마을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존재가 2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중앙광장에 모였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구성원이 참석했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카르마가 단상에 올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나는 제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 이곳에 피신했습니다. 남성들이 가져온 폭력과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카르마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마을은 우리 세대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용기 있게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마을의 존속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카르마의 시선이 잠시 저에게 머물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준호가 제안한 협동조합은 우리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제한적으로나마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광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카르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 마을의 존속을 위해 자발적으로 원하는 여성들에 한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에 더 큰 반응이 일었어요. 어떤 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소나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와 니마가 중심이 되어 제안한 변화가 받아들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카르마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을 강조했어요. 모든 결정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해 나갈 거예요. 카르마의 연설이 끝나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새로운 방향이 결정되었어요. 마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나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준호.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소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이 마을을 찾아온 목적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어요. 이 공동체의 변화와 생존에 기여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책임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작업, 그리고 이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 그 모든 것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양마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 생명의 선택을 내린 이 용감한 여성들과 함께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결정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협동조합은 놀라운 속도로 자리를 잡았어요. 카트만두에 작은 판매점을 열었고 양마의 약초와 수공예품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변화가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소나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던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임신이에요. 18명이나. 소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8명이 동시에 임신이라니 믿기 힘든 소식이었어요. 확실해요? 제 질문에 소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두 검사했어요. 카트만두에서 구한 임신 테스트기로요. 니마, 펜바, 돌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소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18명이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조용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곧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출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의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카르마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모든 여성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쁨, 두려움, 기대, 걱정. 25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출산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기적을 감사히 받아들이되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카르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카트만두의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 지원을 받고 가능하다면 조산사를 초빙하며 마을 내분만실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카트만두로 가서 의료진과 연락하고 필요한 장비와 약품을 구해오는 임무였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제 손에 달린 셈이었어요. 카트만두에서 첫 번째 성과를 얻었습니다. 타라 닥터라는 여성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어요. 네팔 출신으로 영국에서 교육받은 그녀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립된 여성 공동체에서 동시다발적 임신이라 의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네요. 타라 닥터는 전문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도움으로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품 목록을 작성했고 출산 교육에 필요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산전 검진을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물론 마을의 위치는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힘든 행운이었어요. 동시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컸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변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가장 넓은 건물을 개조해 분만실로 만들고 있었고 노인들은 전통적인 출산 준비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아기 옷과 이불을 만들기 위해 직무를 짜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나는 임신 중에도 약초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출산을 돕는 전통 약초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대의학 없이도 아이를 낳고 키웠어요. 그 지혜를 다시 찾아야 해요. 소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것이 양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열쇠였어요. 임신 7개월째 타라 닥터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임산부를 검진하고 출산 준비 교육을 진행했어요. 다행히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라 닥터는 한 가지 우려를 표했어요. 고산지대에서의 출산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초산인 경우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출산 2주 전에는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 조언은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출산한다는 것은 오랜 고립의 원칙을 완전히 깨는 일이었어요. 카르마와 장로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절충안을 찾았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고도의 장소에 임시 출산 캠프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장소에서 하지만 안전하게. 카르마의 결정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출산 캠프 준비를 완료했어요. 마을에서 2시간 거리의 작은 계곡이었습니다. 해발 2,500m로 기존 마을보다 1,500m 낮은 고도였어요. 그곳에 전통 가옥 형태의 분만실과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왔어요. 히말라야의 봄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눈이 녹고 계곡에는 물이 가득 차며 들판에는 색색의 야생화가 피어났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나가 첫 진통을 느낀 것은 4월 초의 맑은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계획대로 출산 캠프로 이동했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서요. 소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볼 수 있게요.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소나의 출산은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소나는 끝까지 강인함을 잃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소나는 그녀를 아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샤의 탄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이어졌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임산부들이 차례로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니마, 펜바, 돌마. 한 명씩 출산이 이어졌어요. 16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9명, 여자아이 7명. 2명의 임산부는 유산을 겪었지만 다행히 그들의 건강은 크게 해치지 않았어요. 출산 캠프는 기쁨과 감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들을 안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슬픔 끝에 찾아온 희망이었으니까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진통의 고통, 출산의 기적, 첫 만남의 감동.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수많은 장면을 촬영해왔지만 이것처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출산이 모두 끝나고 산모들과 아기들이 회복되자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 순간 카르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 보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죠. 카르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카르마의 말은 제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진실을 전하되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16명의 아기들은 대부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을에 태어난 생명들이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 고립된 마을에서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마을에 도착하자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깃발을 내걸고 광장에는 축제의 불이 피워졌어요. 아기들의 귀환을 축하하는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고 젊은 여성들은 춤을 추었어요.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축제의 한가운데서 공동 양육의 원칙이 정해졌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주 양육자가 되지만 마을 전체가 아이의 성장에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연령대별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혜와 전통을 가르치고 중년 여성들은 실질적인 돌봄과 교육을, 젊은 여성들은 놀이와 사회성 발달을 돕기로 했어요. 소나는 아샤를 안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작은데 이미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소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 아샤는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눈동자에 담긴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밭일을 하면서도, 직무를 짜면서도, 약초를 다루면서도 누군가는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가족 시스템이 형성된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아이들의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함께 놀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와의 유대감도 중요시했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부모의 역할을 했어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 여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선 인류학적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아기들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건강했고 활기찼어요. 특히 아샤는 눈에 띄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소나는 그런 아샤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곤 했어요. 언젠가 아샤가 당신처럼 외부 세계로 나가 모험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준호 삼촌이 안내해 주세요. 소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 삼촌이라.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지만 묘하게 기분 좋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작은 생명들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더 이상 남성 없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특별한 의식이 열렸어요. 각 아기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마을 기록에 올리는 행사였습니다. 카르마는 각 아기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볼 책임이 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의 일부였고 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책임이자 영광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그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인류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기적의 계절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마을의 모습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적막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닌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공동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고 눈빛조차 달라진 여성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라마을이라는 브랜드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 제안했던 협동조합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직물, 그리고 여성들의 손길로 빚어진 수공예품은 외부 세계에서 놀라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카트만두의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었어요. 소나와 니마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여성들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자부심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도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세계 각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소나의 눈빛은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협동조합의 대표이자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이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 마을의 다음 과제는 아이들의 교육이었어요. 3살이 된 아이들은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카르마를 중심으로 한 마을 여성들은 깊은 고민 끝에 라마을 아카데미라는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라마을 아카데미는 티베트 전통 문화와 현대 교육의 융합을 추구했습니다. 노인들은 티베트어와 전통 의례, 설화를 가르쳤고 중년 여성들은 농사와 공예 등 실용적인 기술을, 젊은 여성들은 현대 지식을 책임졌어요. 소나는 제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언젠가 선택할 수 있도록요. 소나의 요청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주 2회 아이들에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울의 번화가,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제가 카메라에 담았던 세계 각국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샤는 특별했습니다. 소나의 딸인 그녀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하늘은 파란색인지,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비행기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그녀의 끝없는 호기심에 때로는 대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순수한 열정만큼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준호 삼촌, 나중에 저도 삼촌처럼 카메라로 세상을 담고 싶어요. 아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영향을 받아 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아이들에게 준호 삼촌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제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아버지라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었지만 점차 동료 시민으로 자리매김했어요. 16명의 아이들에게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특별한 권위나 지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여성 리더십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카르마는 여전히 마을의 대표였지만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도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나와 니마 같은 젊은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세대 간 지혜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노인들의 지혜, 젊은이들의 열정, 당신의 외부 세계 경험. 모두 중요하죠. 카르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강점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결력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조직에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외부의 관심과 취재 요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라마을 브랜드의 성공으로 이 신비로운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진 것이었죠. 카르마와 마을 여성들은 외부와의 소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마을의 정확한 위치와 일부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협동조합의 이야기와 공동체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카르마의 현명한 판단에 동의했어요. 제가 촬영한 다큐멘터리는 신중하게 편집되었습니다. 양마라는 실제 마을 이름 대신 라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지형지물은 모두 제외했어요. 대신 공동체의 가치와 여성들의 지혜,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여러 나라의 방송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라마을은 여성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지만 마을은 외부인의 방문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대신 협동조합을 통해 라마을 경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카트만두 근처에 작은 센터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마을의 지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센터는 소나와 몇몇 젊은 여성들이 교대로 관리했어요. 그들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을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희망의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이 공간은 놀이터와 배움터,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배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매주 저녁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마을의 역사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르마는 전쟁의 아픔과 마을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나는 아이들이 태어난 기적의 순간을, 저는 외부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와 마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워갔습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죠. 소나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야기의 힘은 이 작은 마을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야기꾼으로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마을의 변화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그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미묘한 감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목소리 톤, 몸짓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지만 분명했어요. 카르마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한때는 완고하고 경직된 리더였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지혜를 갖춘 어른이 되었어요. 그녀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이끄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남성성은 전쟁과 폭력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남성이 될 거예요. 평화와 존중, 협력의 가치를 배운 새로운 세대죠. 카르마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희망은 이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더 이상 화려한 수상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고 진정한 이야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제 일부였지만 이제는 기록을 넘어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마을 생활 7년째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년 중 절반은 마을에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세계를 오가며 협동조합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오래전에 정리했고 카트만두의 작은 사무실 겸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이 외부 세계와 라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어느 봄날 희망의 정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샤와 친구들은 나무 위에 작은 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나가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를 이뤄냈다니. 소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길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외부 세계로 나가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요. 소나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특히 아샤와 같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언젠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 가치를 기억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테니까요. 제 말에 소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햇살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감사함이 올라왔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성들의 지혜, 공동체의 힘,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라마을은 더 이상 전설 속의 미확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증거였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장면을 담았습니다. 석양에 물든 마을과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소나의 얼굴.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이야기였음을 깨달았어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야 진정한 목적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설원에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날,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라마을과 함께한 여정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 진정한 연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히말라야의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카메라 뒤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직접 참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희망의 공동체 라마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일부로 이 특별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함께할 것이에요. 설원의 조난자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것이 바로 제 여정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